네, 안녕하십니까. 생생법률쇼 김민광입니다. 매주 금요일 생생법률쇼에서는 한 주 동안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 사고를 살펴보는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법무법인 여름의 김희진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김희진 변호사입니다. 예. 휴가 잘 다녀오셨습니까? 네, 잘 다녀왔습니다. 네, 보기 좋습니다. 자, 먼저 어제 2026 북중미 월드컵 관련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홍명보 전 감독도 나왔고 정몽구 회장도 나왔는데 홍 감독 선임 절차적 정당성이 있느냐? 홍명보 전 감독은 있다. 나는 모르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네네. 어떤 게 문제로 지적이 된 걸까요? 일단 문제로 제적되는 핵심은요. 감독 선임 과정에 있어서 절차적인 공정성 그리고 투명성입니다. 국회에서는 당시 이 감독 추천 권한이 없던 이임생 전 기술총괄 이사가 이 홍명보 감독을 비공식적으로 만나서 이 면담을 진행을 했고, 그래서 별도의 어떤 공개 면접이나 PT 등 일반적인 선임 절차가 없었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네. 반면 이 홍명보 감독은요, 자신은 대한축구협회의 제안을 받았고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응했을 뿐이라고 하면서 이 단순히 집 앞에서 만났다라는 사실만으로 어떤 특혜나 부당한 이익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이번 논란의 핵심은요, 홍 감독 개인의 책임이라기보다는 대한축구협회가 어떤 감독의 선임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했는지 이것 자체에 대한 의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빵집에서 홍 전 감독을 면접봤던 이임생 기술이사도 나오지 않았고, 그리고 국회의원들도 질문을 했는데 이렇게 뭐 딱히 준비가 많이 있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질문하는 데 있어서. 자, 청문회는 일단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뭐 많은 부분을 여기서 알 수가 있었는지는 아직은 물음표인데 논란도 뭐 해결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부분에 또 관심을 가져봐야 될까요? 네, 아직 뭐 국민 여러분도 그렇고 논란 자체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는 결국 이제 감독에 대한 선임 권한이 과연 당시에 누구에게 있었는지, 그리고 이 어떤 내부 정관이나 내부 규정이 따로 있잖아요. 그런 거에 따른 이 절차를 제대로 거쳤는지가 계속해서 검증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다만 이제 법적으로는 절차의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다라고 하더라도요, 곧바로 감독 선임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관련 규정을 위반을 했는지, 절차상 어떤 하자가 존재했는지, 그리고 그 하자가 어느 정도였는지, 그리고 그 하자가 과연 이 선임 결과에 있어서 중대한 영향을 미쳤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어떠한 규정 위반이 확인이 된다면 대한축구협회의 어떤 의사결정 구조, 그리고 감독 선임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 논의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월드컵은 4년마다 온 국민을 정말 모처럼 하나로 만드는 그런 축제잖아요. 대축제죠. 그래서 정말 사람들을 기분 좋게 국민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번엔 그 기간이 너무 짧았고 과정도 너무 약간 그 의혹이 많아가지고 많은 큰 축제를 즐기지 못한 아쉬움도 굉장히 큽니다. 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저희가 열어놓겠습니다. 방송 중에 궁금하신 질문들 올려주시면 답도 해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화제의 중심에 있는 사건, 사고. 첫 번째 볼 사건은요, 배우 황정민 씨입니다. 사생활 의혹을 부인했고 나는 그리고 스토킹의 피의자는 지금 법적 조치를 받을 것인가 그 문제인데요. 최근에 배우 황정민 씨 영화도 굉장히 흥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맞습니다. 약간의 불미스러운 일이 지금 언론 보도로 나왔습니다. 사생활 의혹인데 SNS로 굉장히 많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먼저 어떤 사건인지 어떤 의혹인지 좀 정리해 주세요.
네, 이번 논란은요. 네. 지난 29일 이 SNS에 황정민 씨와 어떤 사적인 관계였다고 주장하는 작성자가 있었는데 예. 이 통화 녹음 파일 그리고 메신저 대화 그리고 통화 기록 등을 공개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네. 이후에 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 황 씨로 추정되는 음성, 우리가 이제 황정민 배우의 음성을 아니까 예. 이 황 씨로 추정되는 음성이나 사진 그리고 영상이 빠르게 확산이 됐습니다. 다만 이제 현재까지 공개된 자료는요, 이 출처 그리고 작성 경위 그리고 전체 대화의 맥락 편집됐는지 여부가 정확히 확인되지가 않았고 이 예. 진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객관적으로는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따라서 공개된 이 자료만으로 이 사실관계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황정민 씨 측에서는요. 해당 이 게시글의 작성자가 과거부터 자신을 지속적으로 괴롭혀온 스토킹 범죄의 피의자다라고 예. 밝혔습니다. 이미 형사 고소를 진행을 했고 법원에서도 세 차례나 접근 금지와 같은 잠정 조치를 내렸으며 예. 또 스토킹 혐의가 인정이 돼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려졌다. 네. 그래서 이 게시물은 또 악의적으로 편집된 내용이라면서 추가적으로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이번 사건은요, 폭로 내용의 어떤 진위뿐 아니라 이 공개된 자료의 어떤 취득, 그리고 편집, 그리고 유포 이런 전반적인 과정이 적법했는지까지 함께 살펴야 되는 사안이고요. 예. 현재로서는 어느 한쪽의 주장만을 사실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다소 이른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또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쪽이 사실만을 말하고 있는지는 아직은 모르는 상황에서 디스패치에서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을 또 보도를 했잖아요. 네. 자, 여기를 보면 이 여성이 황정민 씨의 아들에게도 연락을 했어요. 황정민 씨가 차단을 하니까. 네네. 예, 그거는 또 이것도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는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핵심은 이 연락의 대상이 이 미성년자였다라는 점, 그리고 연락이 일회적이지 않고 반복성이 있고 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들이 핵심이 되는데요. 예. 작성자는 단순히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목적에 불과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예. 이미 이 황정민 씨 당사자와의 연락이 차단이 된 상황에서 가족, 특히나 이제 미성년자 자녀에게까지 직접 연락을 했다면 이 상대방에게 상당한 불안감 그리고 부담을 줄 수가 있는 건 사실이죠. 예. 특히 법원에서 이미 접근 금지라는 이 잠정 조치가 내려진 상태였다면 이 가족을 통한 어떤 우회적인 접촉 이것도 역시 스토킹 행위의 연장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최근에 스토킹 사건을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하는데 네. 스토킹 사건에 있어서 어떤 합의를 한다거나 이런 서면을 작성할 때 직접적인 연락뿐만 아니라 뭐 가족, 지인, 뭐 친구 또는 이 SNS나 뭐 이런 DM이나 우회적인 연락, 간접적인 연락도 하지 못하게 하거든요. 예. 이런 조항이 무조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에서는 구체적인 위법 여부 자체는 연락의 내용이라거나 자녀라 하더라도 뭐 횟수가 어느 정도 됐는지 예. 연락하는 경위, 당시 내려진 법원의 조치 내용을 결국에는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살펴봐서 판단을 해야 되겠죠. 예. 다만 법적으로는 본인뿐만 아니라 이 자녀 또는 가족, 예. 구성원에게 이 반복적인 접촉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스토킹 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라는 점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둘의 관계가 어찌 됐든 미성년 아들에게 너네 아빠 연락이 안 되니까 네가 대신 좀 연락해줘. 이거 좀 전달해줘. 이렇게 하는 거는 너무 나간 게 아닌가 싶어요. 일반적인 국민의 시각, 우리의 예. 시각, 일반인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좀 과하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황정민 씨 가족들도 당연히 그 자식에게 그렇게 보내면 더 불안할 수도 있고 그런 점은 뭐 누가 잘못하고 두 사람 관계에서 누가 맞고 틀리다를 떠나서 아이에게까지 연락한 거는 정말 잘못한 것 같은데 지금 그러니까 앞서 그 자료도 보니까 황정민 씨와 이 여성의 관계에서 이미 형사 절차는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네요.
네, 맞습니다. 예. 이번 뭐 게시물 사건이 드러나기 전에 네. 이미 두 사람 사이에는 형사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스토킹 혐의가 예.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확정이 된 상태는 아니라는 거예요. 네. 황정민 씨 측에서는 법원이 스토킹 혐의를 인정했다. 그래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반면에 해당 여성은요. 이 약식 명령에 불복할 수가 있어요. 약식이기 때문에 네. 정식 재판이 아닌 상태거든요. 예. 그래서 해당 여성은 이 약식 명령의 결정에 불복을 해서 정식 재판을 청구를 했고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예. 아직 판결이 선고되지 않은 상태예요. 아. 그래서 스토킹 혐의는 확정되지 않았다라는 입장이죠. 예. 그래서 이 약식 명령을 설명을 드리면 네. 검찰의 청구에 따라서 법원이 정식 재판을 여는 것은 아니고 예. 서면을 받아요. 이렇게 서면이나 뭐 증거를 받아서 서면으로만 심리를 하고 벌금형을 내리는 그런 절차입니다. 예. 하지만 피고인이 이에 불복해서 정식 재판을 청구하게 되면 그때는 공개법정에서 뭐 증거조사, 양측의 주장을 우리가 알고 있는 정식 이 심리를 하게 되고 예. 법원이 처음부터 다시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현재는 이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뭐 유죄다, 무죄다 이런 것들이 확정된 단계는 분명히 아니고요. 예. 앞으로 이 재판에 있어서 실제 스토킹에 해당하는지 양측의 관계는 어떠했는지 접촉 경위라거나 연락의 내용, 반복성 등이 이제 판단이 되어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근데 그 약식 명령으로 300만 원이 나왔다는 건 그 여성에게 네. 약식 명령을 그 따지는 판사? 재판부에서는 네, 맞습니다. 재판부. 거기서는 어느 정도 그래 잘못을 인정했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서면으로 받아본 증거에 의해서 예, 예. 주장에 따르면 인정이 된다라고 그 재판부에서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네네. 벌금이 나왔던 것이죠. 예, 그러면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 그 약식 명령 어쨌든 300만 원을 받았는데 그 여성에 대해서 그 당시에 재판부는 서면으로 보니까 어느 정도 이 여성에게는 그 잘못이 있는 것 같아. 해서 300만 원 내렸다면 네. 정식 재판으로 가면 그게 또 뒤집히거나 달라질 가능성은 전혀 모르는 건가요? 약식 명령도 어쨌든 뭐 재판부에서 예. 판단을 한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저희가 이제 신뢰를 하기는 하는데 네네. 뭐 간혹 가다가 예외적으로 정식 재판에서 예. 다소 이제 줄어들거나 형이 예. 줄어들거나 아니면 이제 무죄가 된다거나 이렇게 뒤집히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 정식 재판부에서도 약식 명령 재판부를 존중하는 경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성 입장에서는 지금 약식 명령 300만 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는 네. 나는 스토커가 아니야 이렇게 부인하는 걸 거 아닙니까? 그런 취지로 볼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러면 앞으로 증거 그 약식 명령에서 제출했던 증거 이외에 굉장히 많은 반박하는 증거를 많이 제시해야겠네요. 맞습니다. 논리를.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뒤집기 위해서는 더 예. 많은 증거를 제출을 해야 되겠죠. 그렇군요. 자, 그 지금 그러면 아직 확정 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인데 저희도 아까 그 그래픽의 CG에서도 그렇게 자막을 표현한 게 스토킹 피의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괜찮은 표현이에요? 맞는 표현인가요? 네, 이게 조금 저희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예. 피의자가 있고 또 예. 피고인이 있고 예, 피고가 있고 이렇게 헷갈리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피의자라고 하면은 이거 나쁜 말 아닌가 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쁜 사람한테 보통 그 앞에 많이 붙었거든요. 피의자. 예, 그래서 이제 예. 어떻게 보면 이제 편견이 예. 생길 수 있는데 법적으로는 스토킹 피의자라는 표현이 곧바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예. 피의자라는 것은요, 이제 의심을 받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시면 네. 되는데 네. 범죄 혐의를 받아서 어떤 수사나 형사 절차의 대상이 되었다. 대상이 된 사람 자체를 의미하는 거죠. 예. 유죄가 확정됐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 이 사건도요. 검찰의 청구로 벌금 300만 원 이렇게 약식 명령이 내려졌지만 네. 해당 여성이 이에 불복을 했어요. 예. 그래서 재판이 진행 중이잖아요. 그래서 스토킹 혐의가 최종적으로 확정된 상태는 분명히 아니고 예. 그래서 스토킹 범죄자다 또는 유죄가 확정됐다 이런 취지로 단정해서 표현하는 건 당연히 부적절합니다. 예. 그래서 재판에서 이제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어땠는지 예. 뭐 사업이나 집필을 함께했다는 주장이 사실인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스토킹 행위 여부가 판단이 되겠죠. 그런데 예. 피의자라는 표현은 뭐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럼 지금 재판이 진행된다고 하면 스토킹 피고인은 아닌 거예요?
이제 재판장에서는 그렇게 이제 불리는 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재판장에서는 피고인으로 불리고 재판이 시작됐으니까. 그리고 피의자는 이게 피의자라는 그 표현이 들어갔다고 해서 그 사람 자체가 나쁜 사람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전혀 거기서 그 어쨌든 고소를 해서 저 사람 좀 벌 주세요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전혀 나는 그렇게 해당하지 않는데 그렇게 고소를 당했으니까 피의자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매우 예. 예외적인 경우에 우리가 무고죄 같은 네, 거 그렇죠. 있잖아요. 그래서 피의자로 수사를 받았지만 예. 무죄로 증명이 됐을 때는 무고로 오히려 상대방을 고소하기도 하니까 예. 피의자라는 표현은 어떤 중립적으로 수사 대상이 됐다라는 의미지 예. 그 사람이 유죄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도 지금 재판 중이니까 뭐 서로 양측의 사실관계를 저희도 모르는 상황이니까 양측 다 열어놓고 저희가 진행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자, 이 내용을 조금 더 들어가 보자면 일단 황정민 씨와 이 여성은 처음에는 그 굉장히 팬이었나 봐요. 그 황정민 씨가 굉장히 팬이어서 모든 그 황정민 씨의 영화나 그런 그 발표회 같은 거 다 찾아가고 챙긴 것 같은데 이 여성의 주장만 먼저 보면 그 팬이었는데 황정민 씨가 너무 고마워서 식사 한번 사주겠다 해서 만났고 그리고 뭐 소주 사업도 제안받아서 자기는 열심히 그 준비를 했다. 그리고 근데 중간에 그 사업도 일방적으로 중단을 해서 본인이 굉장히 그 동안에 노력했던 게 수포로 돌아갔고 손해를 입었다. 그래서 지금 이 여성분은 황정민 씨에게 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한 겁니까? 네. 예. 이 스토킹 형사 사건과는 또 별도로 예. 민사 소송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 그러니까 스토킹과 관련되지 않은 네, 맞습니다. 따로 예. 그래서 이 해당 여성은요, 예. 황정민 씨와 이런 어떤 업무적인 사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네. 사업과 어떤 집필 작업을 함께 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시간과 노동을 투입을 했다. 예. 그런데 아무런 설명 없이 이 일방적으로 관계와 사업이 중단이 돼서 손해를 입었다면서 약 예. 2억 원의 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예. 현재 법원은요, 이 사건을 조정 절차에 회부를 한 상태고 예. 오는 8월 14일에 첫 조정 기일이 예정돼 있습니다. 다만 이 조정에 왜 재판을 하지 않고 조정으로 갔느냐? 네. 조정에 회부했다는 것은요. 법원이 우선은 당사자 간 어떤 합의를 시도를 해보라는 절차적인 일환이지 예. 어느 한쪽의 주장을 인정했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네. 앞으로 이제 민사에서는 실제로 사업 제안이나 공동 작업에 대한 계약이 있었는지 또는 어떤 약속, 구두라 하더라도 약속이 있었는지 또 실제 손해가 발생을 했는지 그 예. 손해가 얼마만큼인지 배상 책임이 인정될 정도인지가 쟁점이 될 거고 형사사건에 대한 형사법원 민사사건에 대한 민사법원은 서로 아주 별개의 절차이기 때문에 각각 독립적으로 판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그 확산한 그런 SNS를 보면 문자도 많이 보도가 됐고 퍼져 있고 통화 녹취라는 주장하는 자료, 통화 녹취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료, 본인의 목소리 많이 빠졌지만 상대의 목소리는 다 들어가 있다라고 그 여성은 주장하고 있는 그 자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러니까 일단 연예인이니까 많이들 아는 분이잖아요. 공인으로 네.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네. 보면. 근데 그래도 공인인데 사생활이 있는 거고 사생활이라고 치면 이 네. 여성과의 관계가 근데 이렇게 공개를 해버렸어요 이 여성이. 네. 그거는 괜찮은 걸까요 법적으로? 사실인지 아닌지는 뭐 별개로 치더라도. 네, 지적하시는 내용이 맞습니다. 이 공개된 내용이 이제 사실이냐 아니냐와는 별개로 예. 공개하는 그 행위 자체, 네. 그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이것 자체도 법적 책임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특히 문자 메시지나 통화 녹취 그리고 사적인 대화 내용을 상대방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SNS에 공개해서 상대방의 어떤 사회적인 평가를 떨어뜨렸다면은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고요. 예.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사생활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까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예. 우리 법상으로는 거짓이 아니라 사실을 적시를 하더라도 명예훼손이 성립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이 명예훼손은 다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했다라고 한다면 예.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저희는 표현을 하는데 유법성이 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참고로 알아두실 게 통화 녹음 있잖아요. 아직도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 많이 예. 있는데 통화 녹음 같은 경우 본인이 대화 당사자예요. 이렇게 둘이서 네네. 대화하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녹음 자체는 저희 법상으로는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예. 다만 이것을 인터넷에 공개하거나 유포하는 것은 또 다른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자, 지금 황정민 씨 굉장히 호프 때문에 호프도 제 주변에도 굉장히 많이 보고 있더라고요. 보셨습니까? 맞습니다. 아, 저는 아직 못 봤는데 뭐 예. 재밌다는 얘기 많이 그러니까요, 들었습니다. 예. 예. 굉장히 그래서 황정민 씨도 난처한 상황일 것 같고 제작사 입장에서도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영화사 측, 제작사 측은 지금 이 여성으로 인해서 어떤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걸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연예인 그리고 배우시니까 예. 이 관련된 이제 영화 제작사들이 많이 있는데 예. 이번 사안을 단순한 개인의 사생활 어떤 문제로 보지 않고요. 영화의 개봉과 흥행을 방해한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예. 구체적으로는 이 해당 여성이요. 영화 제작사와 투자 배급사, 파트너사 등에 이 관련 이메일을 보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이메일을 보내고 또 배우와 영화를 어떤 비방하는 취지의 게시글을 SNS에 반복적으로 게시하고 삭제하고 이렇게 돼서 영화의 정상적인 홍보와 영업 활동에 차질을 초래했다 이렇게 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영화 개봉 직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무대 인사 다니고 막 네. 그러잖아요. 그때 이제 이 굉장히 흥행 여부가 초반에 결정이 많이 되기 예. 때문에 영화사 입장에서는 단순한 이미지 훼손을 넘었다. 실질적인 영업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행위들로 인해서 상대방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했다면 형법상 업무 방해죄가 성립될 수도 있고요. 예.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면 당연히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영화사나 제작사, 배급사 쪽에서 그 손해가 있다는 걸 증명을 해야겠네요. 그 증명은 그들이 하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이제 형사가 아니라 민사는 예. 아무래도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을 해야 되는 부담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그 예. 게시물이나 이메일 발송 행위가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증명이 돼야 되고 네. 그로 인해서 흥행이나 영업상 손해가 실제 발생했는지 구체적인 입증이 또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이제 먼저 조정을 한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 조정 기일이 나온 것 같은데 8월 14일인가 봐요. 그러면 네. 조정 기일에서는 어떤 그 사안이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 같으며 또 앞으로 법적 절차가 계속 이어지면 어떤 점을 우리는 뭐 팬의 입장에서 아니면 일반인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 사건에서는 어떤 점을 중요하게 봐야 될까요? 네, 이 조정 절차는 이제 당사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한 거기 때문에 네. 저희 팬들의 입장에서는 크게 뭐 이제 배우를 보는데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니까 예. 금전적인 건데 이 법원에서는 아무래도 사실관계를 중점적으로 보겠죠. 두 예. 사람 사이의 관계가 실제로 어떠했냐, 뭐 사업 제한이 실제로 있었냐, 네. 공동적인 집필이나 사업이 추진 과정에서 법적 권리나 의무가 발생하는 단계에 이를 정도로 약속이 있었느냐라는 예. 거 하고요. 또 연락이 일방적으로 중단이 됐다라면 이 해당 여성의 연락이 어떤 그 일방적인 차단으로 인한 정당한 권리 행사였는지 아니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는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였는지 이런 예. 것도 더 중요할 것이고 예. 결국에는 이 실제적인 사실관계를 이 두 사람 사이에 오고 갔던 예. 어떤 문자나 통화 내용 그 외의 자료들을 통해서 알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민사, 형사 절차에서 각각 사실관계가 가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 그 보도를 보면 너무 자세하게 나온 게 있어서 이게 연예인도 물론 공인이라는 그 판단도 있겠지만 또 사생활이 있는 개인으로 본다면 이렇게까지 하는 건 연예인이니까 참아야 되는 것인지 감내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네. 지금은 여성의 주장과 황정민 씨 측의 주장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거 법적인 그 논란이 어느 부분에 있는지만 짚어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사건은 어떤 건지 확인해 볼까요? 미성년 교제 의혹. 자, 김수현 씨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고 하네요. 김수현 씨도
사이버 레카 때문에 엄청 고생을 많이 했고 눈물까지 흘리면서 정말 저도 많이 반성을 하게 됐고 저도 그때 되게 오해를 했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많은 그 힘든 날을 버티고 다시 이제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자, 배우 김수현 씨의 미성년자 교제 의혹 사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왜 그런 거고 그렇다면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면 김수현 씨에 대한 의혹은 모두 다 정리가 된 것인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번에 불송치 결정은요. 경찰이 김수현 씨를 형사처벌할 정도의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고 김세론 유족 측에서 미성년자 시절 교제와 어떤 성관계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이 됐고 기자회견에서도 관련 녹취가 공개된 바가 있죠. 하지만 김수현 씨 측에서는 이 해당 음성이 AI로 조작된 것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고 경찰은 이 수사를 한 끝에 아동복지법 위반 그리고 무고 혐의 모두 형사처벌이 가능할 정도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결정은 이 형사적으로는요. 김수현 씨의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수사기관의 판단이 나온 것이다. 이런 의미가 있지만 어떤 사회적 논란이나 뭐 민사적 쟁점까지 모두 종결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때 그 김세희 씨가 일방적으로 폭로한 내용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김수현 씨가 눈물의 기자회견한 게 있었잖아요. 그러면 김세희 씨 말 중에 많은 게 하나도 없고 김수현 씨가 해명한 부분은 거의 다 받아들여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러면 이번 결정이 법원에서 무죄입니다 이렇게 한 건 아니고 경찰이 송치하지 않은 거잖아요. 검찰로. 네, 맞습니다. 그죠? 그러면 송치하지 않은 게 무혐의라서 송치하지 않은 건가요? 그럼 무혐의라서 혐의가 없어서 이게 차이가 있는데요. 이게 헷갈리네요. 맞습니다. 이게 헷갈리는데 불송치와 무혐의가 있고 또 무죄 판결이 있으니까 이 차이점을 가장 크게 알려드릴 점은 결정을 내리는 기관과 절차가 다르다라는 점이죠. 불송치를 했다 그리고 무혐의다라는 거는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경찰 단계에서 수사를 종결하고 검찰로 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보통 사건에서 그 뉴스에서 송치했다 이렇게 하면 송치는 경찰이 수사하다가 이거를 검찰로 넘기는 걸 송치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혐의가 인정된다라고 경찰 단계에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더 검찰에서도 수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넘기는 게 송치. 맞습니다. 불송치는 안 넘겼어요. 그다음에 그래서 불송치 무혐의는 그렇고 무죄는 법원이 재판을 거쳐서 범죄가 입증되지 않았다라고 판단하는 판결이겠죠. 그래서 이번 사건에서 경찰은 이 고인이 미성년자였던 시기를 포함해서 어떤 의혹 전반에 대해서 수사를 했고 제출된 자료와 당시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처음에 김수현 씨에 대한 김세희 씨의 의혹이 미성년자와 교제했다 이런 게 포함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따뜻하게 그 채널에서 흥분하면서 말한 게 기억이 나는데 만약에 지금 그게 아니라고 그 무혐의라고 결론이 났지만 미성년자와 어떤 누군가가 성인이 미성년자와 교제했다는 것만으로도 법의 위반인가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건? 미성년자와 단순히 교제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아동복지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처벌을 받기 위해서는요, 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적 학대, 성적 착취 이런 법에서 구체적으로 금지하는 구체적인 행위가 있었다는 점이 증거를 통해서 입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에서 경찰은 고인이 미성년자였던 시기를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어떤 제출된 자료와 당시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고요. 결국 형사 사건에서는 단순히 뭐 교제했지 않느냐라는 의혹이라거나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요. 범죄의 구속 여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김수현 씨도 당시에는 계속 일관되게 주장한 게 미성년일 때 사귄 적은 전혀 없다. 성인이 되고 만났다라는 말을 했었죠. 자, 그럼
지금 김수현 씨의 관련 의혹을 계속해서 폭로했던 김세희 씨 지금 구속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네. 예, 김세희 씨는 지금 재판을 받을 텐데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까요? 김세희 씨의 형사 재판의 핵심은 뭐 김수현 씨가 미성년자와 교제했는지를 다시 판단하는 그런 재판은 아닙니다. 네. 이 김세희 대표가 이제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예. 어떤 허위 사실을 유포했는지 또는 조작된 그런 자료를 사용했는지 그 과정에서 명예훼손이나 협박, 뭐 강요미수,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의 별개의 이런 범죄가 성립하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공개된 녹취나 자료가 실제 한 것인지 조작이나 편집이 있었는지 또는 피고인들이 그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알면서 인식하면서 유포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대상이 되겠습니다. 예, 김수현 씨가 이제 오랜 고통을 이제 다 감내하고 다시 복귀를 최근에 시작을 하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예, 어떤 모습을 보일지 저희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여러분은 지금 생생 법률쇼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생생법률쇼 한 주간의 뜨거운 화제였던 사건 사고를 법률적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제는 뭔지 확인해 볼까요? 화가 나는 주제입니다. 기사 쓰고 주가를 띄웠다. 5년 동안 85억 원을 챙겼어요. 지금 아주 그냥 대한민국에서 주식 때문에 지금 불나는 사람 많은데요. 지금 오늘은 그나마 좀 좋아진 분도 있을 텐데 그래도 아무튼 굉장히 민감한 걸 건드렸어요. 지금 아주 건드렸어. 한번 봐요. 지금. 자, 회계사와 경제신문 기자예요. 경제신문 기자. 얼마 전에도 경제지 그 기자 걸려가지고 혼났는데 지금. 자, 회계사와 경제신문 기자들이 짬짬이해서 주가를 올려서 어쨌든 이득을 얻었다는 거예요.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 굉장히 화가 나신 것 같습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네. 못됐잖아요. 이거 진짜 네. 못됐잖아요. 이번 사건의 핵심은 이제 기자분이 등장을 하는 것처럼 기사를 이용해서 주가를 움직인 뒤에 차익을 생긴 선행 매매 관련 사건입니다. 네. 검찰에 따르면 전직 회계사가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기자와 범행을 공모한 뒤에요. 예. 다른 경제지와 종합지 증권 담당 기자들까지 끌어들였습니다. 이들은 거래량이 적거나 주가 변동성이 큰 중소형주 그리고 테마주를 미리 매수를 한 다음에 해당 종목을 소개하는 특징주 기사를 작성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예. 검찰은 이들이 소형주 특징주 기사가 잘 먹힌다 이런 취지의 대화를 서로 간에 주고받았고 기사가 나가기 직전 이 메신저를 통해서 매도 시점을 서로 맞춘 그런 정황도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특징주 기사가 보도가 되면요. 네. 일반 투자자들은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게 이런 어떤 언론이 대표적이거든요. 그렇죠. 예, 신뢰를 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기사가 보도가 되면 일반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커집니다. 네. 그래서 그 시점에 이들이 미리 사둔 주식을 팔아서 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예. 이런 방식으로 약 4년 8개월 동안 1,800여 건의 특징주 기사를 우와. 작성 발표했고 많이 썼네요. 85억 5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네. 이 회계사가 85억 중에 엄청 많이 가져갔더만요. 한 70여억을 가져가고 나머지 그 기사들한테는 한 건당 30만 원 이렇게 줬나 봐요. 그래서 뭐 그러니까 이 아무튼 돈 받고 기사 쓴 것도 잘못됐는데 이 회계사가 아무튼 주범인 것 같다는 생각은 그냥 제 판단으로 있습니다. 근데 자 봐요.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들이 짜고 네. 그 기사를 그 보도를 오픈하기 전에 그 주식을 사. 그렇죠. 그다음에 그 기사를 내보내. 그렇죠. 그럼 그 금액이 오르니까 주가가 오르니까 그때 판 거잖아요. 맞습니다. 미리 사서.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 회계사와 기자들은 어떤 혐의로 재판을 받는 겁니까?
검찰은 이들에게 자본시장법 위반을 예. 비롯해서 배임 수재, 배임 증제, 예.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일단 하나씩 보면 가장 핵심은 자본시장법 위반입니다. 기사 작성 그리고 보도 시점이라는 일반 투자자들로서는 알 수 없는 예. 그런 정보를 이용해서 미리 주식을 매수를 하고 기사로 주가가 오르면 매도를 했다. 그래서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면 예. 결국에는 이 우리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치는 불공정 거래 행위에 네.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또 이 기자들이 직무와 관련해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기사 작성을 하고 그 대가로 금품이나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면 배임 수재가 되는 것이고요. 예. 수령을 했으니까. 그리고 또 이 전직 회계사가 이러한 부당한 이 부정한 청탁을 위해서 기자에게 돈이나 금품을 제공을 했다라고 한다면 또 배임 증제, 이제 증여를 했다 이런 뜻으로 예. 배임 증제가 될 것이고 또 결국에는 기자와 회계사 사이에 상당히 부당한 이 금품 수수가 있다라는 점에서 청탁금지법 예. 위반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검찰에서는 이 사건이 우연히 일회성 거래가 아니고 회계사 기자들이 어떤 역할을 나눠서 예. 수년간 반복적으로 이런 선행 매매를 조직적인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죠. 그래서 결국 이번 재판에서는요, 이들이 이 사전에 공모를 했는지, 예. 그리고 기사 작성과 주식 거래 사이에 대가 관계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러한 행위가 결국에는 자본시장의 공정성 그리고 일반 투자자들의 신뢰를 훼손한 불공정 거래에 예. 해당하는지 이런 것들이 모두 판단되겠습니다. 기자가 한 명이 아니더만요. 아니죠. 예. 1,800여 건이면 한 예. 명이 쓰기는 어렵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회계사 1명, 뭐 경제신문 기자 6명, 일반 투자자 1명 이렇게 총 8명이래요. 그러니까 와, 이거 한 명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그 경제 전문 기자들이 이런 분들 때문에 욕 먹는 거예요. 싸잡아서. 대부분은 정말 이제 예. 정직하게 이제 공정하게 보도를 하시는데 예, 이렇게 일부 소수 정론직필을 때문이죠. 다 그거를 다 생각하면서 기자 그 직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비리 있는 기자들 때문에 싸잡아서 욕을 먹는다. 자,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말씀해 주셨는데 네. 거기에 또 보니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고 하던데 네네. 이거는 어떤 거예요? 일단 청탁금지. 누구한테 청탁을 한 거야? 그렇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이유는 기사 작성이나 보도와 관련해서 이 전직 회계사가 예. 기자들에게 거액의 금품을 제공한 그런 그들끼리. 그렇죠. 예. 그래서 전직 회계사가 이 특징주 기사를 내보내는 대가로 항상 대가성이 중요한데 네. 대가로 이 기자들에게 수천만 원에서 1억 원이 넘는 금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가 됐고 예. 이러한 금품이 기자의 직무와 관련한 대가였다면 네. 당연히 청탁금지법이 문제가 될 거고 아까 예. 말씀드린 배임 수재, 배임 증제 혐의도 함께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압수수색을 했어요. 네. 압수수색을 했는데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배우자 명의로 재산을 또 숨기는 등 범죄 수익 자체를 은닉하려는 정황도 확인이 됐다고 밝혀서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수사가 진행이 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85억 정도 중에서 이 기자들한테는 한 건당 30만 원씩 주고 그래서 한 명당 뭐 1억 5천, 뭐 1억 1,600만 원 뭐 정도 이렇게 줬나 봐요. 그리고 나머지 75억 정도를 이 회계사가 다 어쨌든 챙겼나 봅니다. 자, 기자는 어쨌든 봐봐요. 기자는 직접 이거는 제가 물어보면서도 이건 잘못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직접 주식을 뭐 팔고 사고 한 거 아니고 기사로 여기에 그 공범으로 가담한 거잖아요. 어쨌든 네. 그 자체도 굉장히 잘못된 거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직접 뭐 거래를 했다거나 네. 이게 범죄가 될 것 같은데 예. 직접 주식을 사고 팔지 않았다 하더라도요. 시세 조정이나 불공정 거래에 공모하거나 적극적으로 가담을 했다면 예. 공범으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형사법에서는요. 범행을 직접 실행한 사람뿐 아니라 예. 범행 계획을 함께 세우거나
역할을 분담해서 실제 실행에 도움을 준 사람도 예. 공동 정범이라고 해서 예.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에서 검찰은 기자들이 단순히 기사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 예. 특정 종목을 미리 함께 정하고 기사 게재 시점을 또 조율을 하고 예. 주식 매도 시점까지 사전에 맞추는 등 이런 선행 매매의 이 계획 자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예. 아니 어쨌든 이 사건에서 핵심은 기자가 기사를 냈으니까 이렇게 주가가 조정이 된 거니까 되게 핵심적인 일을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 그 경제지에서 보통 데스킹을 받고 그 언론사는 데스킹을 받고 이거는 내 보내자 기사로 내 보내자 아니면 이거는 내 보내지 말자 이렇게 데스크가 다 있는데 네. 이 기사는 그게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특징주 기사를 내보낼 때는 요 경제지에서는 그 기자가 판단해서 내보낼 수 있는 거였나 봐요. 그래서 그럼 그렇다면 이 기자만의 책임인가 아니면 이 언론사도 책임이 있는가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이 부분도 조금 궁금하실 수 있는데 예. 범행을 이제 공모하거나 가담한 사람에게 형사 책임이 돌아가죠. 네. 그래서 언론사가 예. 설사 이 기자가 몸담고 있었던 언론사가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기자가 자신의 기사 송출 권한을 남용을 해서 개인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형사 책임은 우선은 그 기자 개인에게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반면 이제 회사 차원에서는요, 그 범행을 알고 있었거나 조직적으로 관여했다는 증거가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만 예. 법인이나 다른 관계자의 책임도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근데 현재까지 밝혀진 수사 내용으로는요, 기자 개인과 공범들, 뭐 아니면 이제 전직 회계사의 범행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황입니다. 예. 특히 지금 주식에 많이 물려 있는 분들 많을 텐데 저는 뭐 주식 안 하니까 뭐 상관없지만 이런 기사 보면 기분이 얼마나 나쁘겠습니까? 예. 어느 정도 처벌 수위가 있을까요? 아주 그냥 예. 마음은 알겠지만 예. 일단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구체적인 형량을 예단하기는 어려운데요. 네. 다만 검찰이 적용한 이 법들이 다 자본시장법 위반, 예. 배임 수재, 배임 증제, 청탁금지법 위반, 또 아까 말씀드린 범죄 수익 은닉까지 이 혐의들이 만약 모두 인정이 된다면 예. 듣기에도 상당히 많은 세 보여요. 죄죠. 예. 예. 처벌은 상당히 무거워질 가능성이 있고요. 예. 실형은 당연히 예상되는 결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번 사건은 일반 투자자 우리가 말하는 이제 개미 투자자들의 신뢰를 훼손한 그쵸. 중대한 금융 범죄로 보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을 구할 가능성이 있고요. 4년 8개월 긴 기간, 1,800여 건의 기사, 예. 그리고 85억 원이 넘는 부당 이득이기 때문에 이 금액 그 기간 반복성 자체도 굉장히 이 가중 요소가 될 겁니다. 예. 또한 범죄 수익을 숨기려 한 정황은 굉장히 괘씸하게 보거든요. 네. 당연히 자백하거나 반성하는 경우와는 현저히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범행 기간과 규모, 부당이득의 X, 공모 정도, 시장과 일반 투자자들에게 미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예. 상당히 이제 형이 중하게 정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것도 선고가 나면 또 언론에서 보도할 것 같으니까 저희가 또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죠. 자, 이제 마지막 사건 사고 살펴볼까요? 예, 화면으로 확인해 보죠. 말다툼 뒤에 덤프트럭이 후진했는데 40대 여성이 사망했습니다. 과연 고의가 있었을까요? 자, 덤프트럭이 후진하는 과정에서 40대 여성이 차량에 깔려서 숨졌습니다. 근데 사고 직전에 이 피해 여성, 숨진 여성과 덤프트럭의 운전자가 주차 문제 때문에 말다툼을 벌였대요. 이 사건 좀 조금 더 자세히 알려주시죠. 네. 너무 안타깝네요. 그러니까요. 현재까지 이 확인된 내용에 따르면요. 사고는 지난 28일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 인근 도로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예. 이 60대 운전자가 몰던 이 덤프트럭이 예. 후진을 하는 과정에서 40대 여성이 차량 바퀴에 깔렸고요. 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아이고.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 사이에는 사고 직전에 주차 문제로 말다툼이 있었고 이후 서로의 차량을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예. 운전자는 피해자를 보지 못했다.
어떤 후방의 사각지대로 인한 과실 사고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예. 반면 유족 측에서는 말다툼을 한 직후에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을 근거로 해서 예. 어떤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현재까지는 고의 여부가 확인된 단계는 아직 아니고요. 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그리고 CCTV,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해서 운전자가 과연 피해자를 인식할 수 있었는지, 예. 고의성이 있었는지 아니면 업무상 과실에 의한 사고인지를 중점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 만약에 이걸 고의였다면 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사람으로서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아직 모르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근데 약간의 그 의심할 만한 부분이 그건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고 직전에 둘이 싸웠어. 네. 주차 문제로 싸웠어. 그래서 혹시 운전자가 혹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조금은 사고 직전에 두 사람이 주차 문제로 싸웠다. 이런 사정이 운전자의 고의성에 대해서 의심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할 때 말다툼, 주차 문제로 말다툼 할 수는 있는데 그렇죠. 그걸 가지고 사람을 해쳐야겠다라는 생각까지 하기는 맞아요. 어렵잖아요. 거기까지 가기는 네. 정말 예. 네, 그래서 이제 사고 직전에 말다툼이 있었다. 이러한 사실만으로 고의성을 인정하기는 조금 어렵죠. 예. 형사 재판에서 이 고의범을 인정을 하려면 운전자가 피해자의 존재를 인식을 하고 있는 상태, 네. 내 차 뒤에 있다. 사람이 있다라는 걸 인식을 한 상태에서 의도적으로 차량을 진행을 했거나 예. 적어도 에이, 사고가 나면 어쩔 수 없지라고 하고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했다. 우리가 미필적 고의라고 하는 예. 그런 것이 추측이 아니라 추정이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이 돼야 됩니다. 네. 그래서 단순히 다툼이 있었다는 사정으로는 부족하고요. 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증거, CCTV, 차량 이동 경로, 시야, 예. 운전자의 시야 확보 여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될 겁니다. 예. 그럼 이 사건은 어쨌든 하나는 굉장히 확실하네요. 그 운전자가 진짜 상대를 못 받는가 받는가 네. 이거 하나로 좁혀지네요. 맞습니다. 그게 핵심이겠죠. 예. 그러면 수사에서 고의성이 입증된다면이라는 가정을 하기 위해서는 운전자가 알았다, 이 사람이 뒤에 있는 걸 알았다밖에 없는 거잖아요. 딴 맞죠. 정황은 없네. 운전자가 이제 피해자를 실제로 인식했는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게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운전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후방에 이제 사각지대 때문에 네. 피해자를 전혀 보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예. 과실 사고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게 되겠죠. 아, 그러면 그 수사에서 고의성이 만약에 입증이 됐어요. 네. 있는 걸 알았던 거야. 그러면 네. 만약에 몰랐으면 이거는 교통사고인 거예요? 그렇죠. 알았으면 그럼 또 바뀌는 거고?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만약에 이 피해자의 존재를 인식하고도 의도적으로 그러면 안 되지만 네, 그렇죠. 의도적으로 차량을 진행했거나 사고 발생 가능성을 알면서도 그대로 운행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면 예. 단순 교통사고가 아니라 살인죄 또는 살인 미수에 준하는 범죄가 되겠고요. 네. 반면에 말씀하신 것처럼 고의가 전혀 인정되지 않았고 예. 안전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단순 과실이다라고 한다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경찰이 지금 보니까 CCTV 영상 이게 어쨌든 아파트 공사 현장 인근 도로라고 하는데 거기에 CCTV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경찰이 CCTV 영상 또 목격자 진술을 지금 확보하려고 하고 있다는데 어떤 점을 가장 중점적으로 확인하게 될까요? 그럼 수사기관은? 결국에는 피해자에 대한 인식 여부이기 때문에 네. 이거를 이 가해자의 진술 외에도 다른 예. 객관적인 정황을 통해서 우리가 증명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말다툼 직후, 이 두 사람의 말다툼 직후에 예. 운전자의 행동이 평소의 운전과 달랐는지 이런 것도 봐야 되고 네. CCTV가 만약에 확보가 된다라면 이 말다툼을 한 직후에 두 사람의 어떤 위치, 이동 경로
그리고 피해자가 덤프트럭 주변 어디에 있었는지 예. 운전자가 출발하기 전에 피해자를 바라봤다거나 어떤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네. 그리고 또 차량이 일반적으로 후진을 하는 과정에서 속도가 있잖아요. 그쵸. 평소의 속도와 달랐는지 또 진행 방향이 비정상적이었는지 예. 브레이크를 밟거나 회피하려는 그런 예. 시도가 있었는지 이 다양하고 이 복잡한 요소들이 이 상황에서는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예. 목격자 진술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CCTV가 그나마 다행히 확보가 됐다면 굉장히 그래도 결론을 잘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